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일 아침 챙겨준 신선한 우유가 사실은 하수구에 버려져야 했던 썩은 맹독성 액체였다면 어떨까요? 2000년 여름 일본 오사카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무려 15,000명의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일본 우유업계의 상징이자 믿음의 대명사였던 유키지루시 유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역사상 최악의 막장 드라마로 만든 건 썩은 우유가 아니라 바로 사장 이시카와였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는 한가롭게 골프를 즐기다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분노한 기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해명을 요구하자 엘리베이터에 갇힌 그는 얼굴을 붉히며 전설의 망언을 내뱉습니다. 나도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피해자들의 고통보다 자신의 수면 부족이 더 억울했던 이기심의 끝판왕. 이 충격적인 한마디는 텔레비전을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분노한 국민들은 유키지루시 불매운동으로 화답했습니다. 진실은 더 추악했습니다. 공장 정전으로 섭씨 20도가 넘는 상온에 방치되어 썩어버린 원유를 버리기 아까워 몰래 섞어서 팔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황색 포도상구균 독소가 검출되었는데도 기준치 이하라며 데이터를 조작해 출고를 강행했습니다. 고작 돈 몇 푼을 아끼려다 75년 공들인 기업을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킨 탐욕의 대가. 소비자를 개돼지로 본 오만한 기업의 최후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냉장고 속 우유는 과연 안녕하십니까? 귀여운 원숭이 10마리가 좁은 유리방에 갇혀 있습니다. 녀석들은 평온하게 만화 영화를 보고 있지만 잠시 후 천장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원숭이들은 기침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이건 2차 대전 나치 수용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201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이 끔찍한 가스실을 만든 범인은 바로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클린 디젤이라며 친환경 거짓말을 팔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달아 사기를 치고 있었고 이 사기극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지자 미친 짓을 꾸밉니다. 바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디젤 매연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증명하겠다며 살아있는 원숭이 코앞에 자동차 배기구 호스를 꽂고 독가스를 마시게 한 겁니다. 실험을 주도한 연구소 직원이 이건 나치 때나 하던 짓이라며 말렸지만 폭스바겐 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숭이들의 폐는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폭스바겐은 이 결과조차 조작해 실험 성공이라고 발표하려 했습니다. 히틀러의 지시로 탄생했던 기업이라서일까요? 그들의 DNA에는 여전히 가스실의 망령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타는 그 차의 엔진 소리가 혹시 원숭이들의 비명소리는 아닐까요? 지금 당장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보십시오. 만약 그 작은 기계가 갑자기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를 뿜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다면 어떨까요? 2016년 전 세계는 삼성의 역작이라 불리던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이폰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이 명작은 출시 며칠 만에 희대의 망작이 되었습니다. 호텔 침대 시트가 불에 타고 주차해 둔 지프차 전소가 됐다는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결함이라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리콜을 단행했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안전하다며 바꿔준 새 휴대폰이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안에서 또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탈출했습니다. 결국 미 연방항공청은 기내 반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 세계 공항에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을 소지한 승객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 삼성이 하루아침에 폭탄 제조범 취급을 당하는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고동진 사장은 고개를 숙였고 전 세계에 깔린 250만 대의 기기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충전을 강제로 막아버리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삼성은 이 불타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무려 7조 원을 썼습니다. 혁신을 향한 조급증이 빚어낸 참사. 당신의 폰은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1992년 필리핀의 빈민가.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물 대신 검은 탄산음료 펩시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펩시 병뚜껑 안쪽의 번호가 당첨되면 무려 4천만 원.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죠. 온 나라가 숫자 열병에 걸려 펩시를 사재기했고 빈민들은 인생 역전의 꿈을 꾸며 병뚜껑을 부적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당첨번호 349번이 발표되자 필리핀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첨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80만 명이 나온 겁니다. 펩시의 컴퓨터 오류로 딱 2개만 찍혀야 할 1등 뚜껑이 실수로 80만 개나 인쇄되어 풀린 거죠. 당첨금만 수천억 원. 파산 위기에 몰린 펩시 임원들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전산 오류였습니다. 돈은 못 줍니다. 대신 위로금 2만 원 줄 테니 떨어지세요. 그 순간 사람들의 환호는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 분노한 군중은 펩시 트럭에 화염병을 던졌고 공장을 습격했습니다. 마닐라 시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고작 콜라 뚜껑 하나 때문에 트럭이 불타고 시위하던 어린아이와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펩시 임원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도망다녀야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의 가장 끔찍한 예시입니다. 기업의 사소한 검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희망을 짓밟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그 숫자를 다루는 건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니까요. 1996년 미국 전역의 텔레비전에 광고 하나가 송출됩니다. 경쾌한 록 음악과 함께 등교하는 평범한 10대 소년. 펩시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멋지게 웃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엔 75포인트라고 적혀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죽 재킷을 걸치니 1450포인트, 선글라스는 175포인트. 당시 10대들이 환장할 아이템들이 쏟아집니다. 펩시를 마시고 포인트를 모으면 이 멋진 물건들을 다 준다는 아주 전형적인 마케팅이었죠. 그런데 광고 마지막 3초 학교 운동장에 엄청난 모래바람이 붑니다. 선생님의 서류가 날아가고 학생들의 치마가 뒤집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 해병대의 최첨단 무기 해리어 제트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합니다. 조종석에서 내린 학생이 쿨하게 말하죠. 버스보다 빠른데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뜹니다. 해리어 전투기 700만 펩시 포인트. 사람들은 낄낄거렸습니다. 야, 펩시 센스 있네. 전투기를 어떻게 주냐? 그냥 웃자고 넣은 거지.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애틀에 사는 21살 경영학도 존 레너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화면 어디에도 농담이나 연출된 이미지라는 경고 문구 가 없었기 때문이죠. 존의 머릿속엔 미친 듯이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이런 걸 마케팅 용어로 퍼퍼리, 즉 법적 효력이 없는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고 방심합니다. 소비자가 이걸 진짜라고 믿을 리 없다는 오만함이 깔려있는 거죠. 하지만 존은 이걸 명백한 일방적 계약, 즉 오퍼로 받아들였습니다. 700만 포인트만 모으면 미군이 타는 300억짜리 실물 전투기를 펩시가 나에게 줘야만 한다. 이 빈틈을 발견한 순간 존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합법적인 로또다. 그는 당장 펩시 포인트 카탈로그와 계산기를 꺼내듭니다. 과연 콜라를 몇 캔이나 마셔야 700만 점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콜라를 마셔서 모으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미친 대학생의 기가 막힌 그리고 펩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작전이 시작됩니다. 존은 펜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콜라 한 캔에 1포인트,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콜라 700만 캔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00캔씩 마셔도 190년이 걸립니다. 위장이 터져 죽거나 당뇨로 먼저 죽겠죠. 펩시도 바보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런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욕 한 번 하고 포기했겠죠. 하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헤치기 위해 펩시, 굿즈 카탈로그의 깨알 같은 약관을 현미경 보듯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레카, 그는 카탈로그 뒤편 아무도 읽지 않는 아주 작은 글씨에서 펩시가 스스로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발견합니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1포인트당 10센트에 구매할 수 있다. 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700만 포인트 곱하기 10센트, 7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8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리어 전투기의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요? 무려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습니다. 300억짜리 최신 무기를 단돈 8억에 살 수 있는 기회.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수익률이 3000%가 넘는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존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듭니다. 엄마, 나 전투기 살 거야. 물론 가난한 대학생에게 70만 달러가 있을 리 없었죠.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부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다들 미친놈 취급했지만 딱 한 사람, 그의 열정과 논리에 설득당한 자산가 토드 호프만이 지갑을 엽니다. 자네 말이 맞아.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깜빡한 계약이야. 펩시가 실수한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 존은 펩시 본사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봉투 안에는 70만 달러 8달러 50센트가 적힌 보증 수표와 주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문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티셔츠나 선글라스는 필요 없고요. 해리어 전투기 한 대 보내주세요. 이 봉투가 펩시 우편물 담당자의 책상 위에 올라간 그 순간 펩시 제국을 뒤흔들 재앙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펩시 본사 마케팅 팀장의 평화로운 아침은 비서가 가져온 편지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봉투를 열자 툭 떨어진 건 70만 8달러 50센트짜리 진짜 은행 보증 수표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몰래카메라나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미친 대학생이 콜라 마시겠다고 8억을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은행 조회 결과 그건 진짜 돈이었습니다. 마케팅팀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설마 그 광고 보고 보낸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그거 그냥 CG 그래픽이잖아. 펩시는 점잖게 타이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수표를 반송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지만 존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답장을 보냅니다. 고객님, 그 광고는 유머였던 거 아시죠? 대신 감사의 표시로 콜라 2박스 무료 쿠폰을 동봉해드립니다. 고작 3만원어치 쿠폰으로 300억짜리 전투기를 퉁치려 들다니. 존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품을 안 준 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쿠폰을 찢어버리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펩시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CNN, BBC 등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오만함에 지친 대중들은 존을 영웅 취급하기 시작했고 펩시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기업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펩시의 변호인단은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콜라 회사가 전투기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판사님, 이건 농담입니다. 반면 존의 변호사는 반박합니다. 농담? 광고 어디에 농담이라는 말이 있죠? 700만 포인트라고 명시했으면 줘야 하는 게 계약입니다. 상식? 당신들이 만든 광고가 바로 그 상식을 깼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법정의 공기는 팽팽하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재판 당일 법정엔 숨막히는 정막이 흐릅니다. 킴바 우드 판사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 레너드의 패배였습니다. 판사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광고를 보고 진짜 전투기를 준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에 전투기를 타고 등교하는 것 자체가 판타지이며 700만 포인트라는 가격도 전투기의 실제 가치인 300억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었죠. 법적으로는 펩시의 승리였지만 세상의 여론은 달랐습니다. 대기업이 소비자의 꿈을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펩시는 승리했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판결 직후 도둑 제발 저리듯 슬그머니 광고를 수정합니다. 700만 포인트였던 전투기 가격을 7억 포인트로 고치고 그 밑에 큼지막하게 장난임, 영어로 저스트 키딩이라는 자막을 박아넣습니다.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죠. 존은 비록 전투기를 얻진 못했지만 거대 기업의 허점을 찌른 천재적인 대학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미국 로스쿨 교과서의 계약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유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유머가 누군가에게는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약속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펩시는 값비싼 변호사 비용을 치르며 배웠을 겁니다. 존 레너드, 비록 전투기 조종석엔 앉지 못했지만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마케팅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배짱 두둑한 한 방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 신이 제발 사업 좀 하지 말라고 뜯어말린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소이치로입니다. 그는 도요타에 납품하겠다고 밤새워 피스톤링을 만들었지만 50개 중에 3개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을 망했죠. 오기가 생겨 공장을 차렸더니 이번엔 미군 폭격기가 공장을 날려버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겨우 기둥을 세우니 이번엔 대지진이 와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이쯤 되면 하늘이 너는 장사할 팔자가 아니라고 등짝을 때리는 수준 아닌가요? 결국 그는 도요타의 공장을 헐값에 넘기고 1년 동안 술만 퍼마시며 폐인처럼 지냅니다. 아내는 쌀을 구하러 암시장을 떠돌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전거로 장 보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자 그는 굴러다니던 무전기 발전기를 자전거에 달아버립니다. 탕탕탕 소리를 내며 달리는 그 촌스러운 자전거가 바로 세계 1위 오토바이 기업
혼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실도 없이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에서 굴렀고 마음에 안 들면 스패너를 집어던져서 별명이 천둥번개 아버지였죠. 인류대학 나온 엘리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못 배운 기술자가 만든 엔진이 F1 서킷을 지배하고 미국 도로를 점령했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학력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미친 열정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입니다. 도요타가 안정적인 관리를 택할 때 혼다는 미친 기술력으로 리스크를 돌파했으니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이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네요. 1982년 태국 방콕의 여름은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습기와 매연,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툭툭이 소음. 그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30대 후반의 오스트리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리히 마테슈이츠. 잘 나가던 독일 치약회사 블렌닥스의 마케팅 이사였지만 사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1년에 10번도 넘게 지구 반대편을 오가는 살인적인 스케줄 덕분에 시차 적응은커녕 지금 당장 길바닥에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 몽롱한 정신을 부여잡으려던 그의 눈에 편의점 가판대에 작은 갈색 유리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촌스러운 금색 라벨에 붉은 황소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림. 현지인들이 물처럼 마시는 자양강장제 크라팅댐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다들 마시는 거야? 호기심 반, 살고 싶은 마음 반으로 그는 그 끈적하고 달디단 시럽 같은 액체를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 납덩이 같던 머리가 맑아지고 지독했던 시차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마테슈이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이건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야. 시간을 파는 거야. 치약이나 팔러 다니던 세일즈맨의 본능이 야수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그는 당장 태국의 제조사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TC 파마슈티컬이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찰레오 유비디아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오리농장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찰레오. 그는 이미 태국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밤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세련된 유럽 엘리트와 투박한 태국 부호. 어울리지 않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마테슈이츠가 제안했습니다. 이 촌스러운 약 유럽으로 가져갑시다. 대신 탄산을 넣고 디자인을 싹 바꿔서 미친 에너지를 팝시다. 찰레오는 말없이 그 파란 눈의 이방인을 응시하다가 씩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밥 문화를 지배할 붉은 황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마테슈이츠는 자신만만했습니다. 1987년 4월 1일 마침내 레드불이라는 이름으로 첫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제품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구역질 난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이걸 돈 주고 마시라고. 녹슨 배터리를 빨아먹는 맛이야. 설탕물에 감기약을 섞은 것 같아. 시장 조사 결과는 실패 확률 100%였습니다. 보통의 사업가라면 여기서 맛을 부드럽게 바꾸거나 상큼한 과일 향을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테슈이츠는 역시나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약효가 더 있어 보이는 거야. 그는 제품의 맛을 고치는 대신 사람들의 뇌를 개조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략은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 가격을 콜라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책정한다. 둘째, 촌스러운 약병 대신 날렵하고 세련된 은색 슬림캔에 담는다. 셋째, 마트 진열대가 아닌 클럽과 대학가 익스트림 스포츠 현장으로 간다. 그는 잘 빠진 미니 쿠퍼차 지붕 위에 거대한 레드불 캔 모형을 달고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예쁜 홍보 모델들을 시켜 음료를 공짜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클럽 쓰레기통과 테이블 위에 다 마신 빈 캔을 일부러 수북하게 쌓아뒀죠. 클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 쟤네 다 저거 마시네. 저게 요즘 힙한 건가 봐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일종의 조작된 유행이었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는 목숨 걸고 성층권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버, 절벽을 타는 산악자전거 선수, F1 레이서들을 미친 듯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레드불은 야근할 때 마시는 피로회복제가 아니야. 한계를 넘고 싶을 때
미치고 싶을 때 마시는 거야. 이 전략은 유럽 젊은이들의 허세와 모험심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줘요. 레드불 기브즈 유 윙즈. 이 카피 한 줄은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 그 맛없는 배터리 국물을 마시며 자신이 아이언맨이라도 된 듯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태국 촌구석 약국에서 500원에 팔리던 자양강장제가 전 세계 14조 원짜리 문화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2012년 9월 3일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콕의 도로는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찢은 건 맹수 같은 엔진 소리였습니다. 시속 170km, 은색 페라리 FF 한 대가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죠. 운전대는 창업주 찰레오의 손자이자 레드불 제국의 황태자 보스 VORA와 UTH, 바스 YOOVIDHYA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페라리의 앞범퍼에 처박혔습니다. 순찰 중이던 47세 경찰관 위치한 클람프라세르트 경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밟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쓰러진 경찰관과 오토바이는 페라리 밑바닥에 끼인 채 무려 100m나 끌려갔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불꽃이 튀고 경찰관의 몸이 도로 위에서 처참하게 갈려나가는 동안에도 페라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신을 털어내듯 떼어낸 그는 피 묻은 차를 몰고 유유히 자신의 대저택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박살난 오토바이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경찰관의 시신, 그리고 페라리에서 흘러나온 엔진오일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이어진 기름 자국을 따라갔고 그 끝에는 방콕에서 가장 거대한 요새 유비디아 가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는 찌그러진 앞범퍼와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깨진 6억 원짜리 페라리가 숨겨져 있었죠. 곧이어 저택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집안의 운전기사 수에트였습니다. 재벌가가 흔히 쓰는 집사에게 죄 뒤집어 씌우기 수법이었죠. 거센 여론에 밀려 진짜 범인 보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코카인 성분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뺑소니, 과속, 음주운전, 마약, 그리고 살인. 누가 봐도 감옥행위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돈이 법을 강간하는 진짜 유전무죄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죽은 경찰관은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가해자는 태국 3대 재벌이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공정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 직후 보스 측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가 아닌 은행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으로 약 1억 원 300만 바트를 건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겠지만 자산 26조 원의 유비디아 가문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돈을 받은 유가족이 침묵하자 이제는 시간 끌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소환장을 보낼 때마다 그는 기가 막힌 핑계를 댔습니다. 몸살이 심해서 못 가요. 싱가포르에 급한 사업 미팅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요양 중입니다. 그렇게 7번의 소환을 씹어드시는 동안 경찰과 검찰은 이상할 정도로 그를 체포하지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마침내 여론이 폭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딱 3일 전 보스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유유히 태국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영국 런던. 그 후 그의 행적은 도망자라기보다는 세계 일주 여행자에 가까웠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지만 그는 보란듯이 런던 최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고 일본 홋카이도에서 스키를 탔으며 심지어 자신이 소유한 F1 레이싱팀의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찰이 그를 쫓는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도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여권에는 전 세계 입국 도장이 찍혔지만 수갑은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의 죄목들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과속 혐의 공소시효 만료, 뺑소니 혐의 공소시효 만료, 음주운전 만료. 하나둘씩 죄가 사라지더니 이제 남은 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 하나뿐입니다. 이마저도 2027년이면 끝납니다. 태국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며 레드불 안 마시기를 외쳤지만 글로벌 매출은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휴양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줘요. 레드불 기브즈 유 윙즈. 마테 슈이츠가 만든 이 명카피는 결국 창업주의 손자에게 법망을 피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경찰복과 구겨진 페라리, 그리고 유전무죄.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캔 속에 담긴 씁쓸한 뒷맛입니다. 2000년 어느 가을 텍사스 댈러스의 화려한 마철로 꼭대기층, 당시 비디오 대여 시장의 절대 권력자였던 블록버스터의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그 안으로 들어선 건 덥수룩한 수염에 헐렁한 옷을 입은 어딘가 쭈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였죠. 당시 넷플릭스는 적자에 허덕이며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합니다. 저희 회사를 $5천만, 우리 돈 약 600억 원에 인수해주세요. 대신 저희가 블록버스터의 온라인 사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블록버스터 경영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지하게 검토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비디오 배달? 인터넷으로 영화를 봐? 야, 꿈 깨라. 그따위 닷컴 기업은 거품이야. 그들은 헤이스팅스를 회의실 밖으로 쫓아내듯 보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헤이스팅스는 훗날 그날의 수치심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오만한 왕은 백성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로부터 10년 뒤 세상은 천지개벽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디오를 빌리러 가게에 가지 않습니다. 블록버스터 매장은 하나둘 문을 닫고 먼지만 쌓인 간판은 흉물이 되어버렸죠. 반면 비웃음을 샀던 그 넷플릭스는 어떻게 됐냐고요? 현재 시가총액 300조 원, 전 세계 컨텐츠 시장을 집어삼킨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5천만 넷플릭스를 살 수 있었던 블록버스터는 지금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파산했습니다.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비싼 500억짜리 비웃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 기업의 딜레마입니다. 현재의 성공에 취해 다가오는 파도를 무시하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넷플릭스가 증명한 셈이죠. 1962년 일본 고베. 낡은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서 있는 한 청년. 그의 이름은 필 나이트. 나이는 고작 24. 가진 거라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졸업장 하나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대책 없는 열정뿐이었죠. 그의 맞은편에는 일본 최고의 신발 회사 오니츠카 타이거우엔 ITSUKA 타이거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오니츠카 타이거는 아디다스와 푸마가 지배하던 운동화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던 아시아의 용이었습니다. 그런 거물들 앞에서 미국에서 온 이 앳된 청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나이트, 당신은 어느 회사를 대표해서 왔습니까? 임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필 나이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 그런 게 있을 리가요. 그는 그저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를 하다가 평소 동경하던 신발을 수입해보고 싶어서 무작정 쳐들어온 백수였으니까요. 사무실은커녕 명함 한 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백수인데요? 라고 했다간 바로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쫓겨나는 건 괜찮은데 그의 꿈인 신발 사업이 시작도 못 해보고 끝장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기억이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 시절 방벽에 걸어두었던 파란색 우승 리본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저는 미국의 블루 리본 스포츠 대표입니다. 블루 리본 스포츠. 방금 막 지어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적인 기업 나이키의 태몽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식은땀으로 범벅된 태몽 말이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서부의 딜러란 말이지? 흥미롭군요. 필 나이트는 그 자리에서 샘플 신발 $300어치를 주문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그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회사도 없는데 주문부터 해버렸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필 나이트의 이 행동, 단순히 사기일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고전적인 페이크 잇, till you make it fake it till you make it 전략입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실체보다 비전을 먼저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회사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오리발처럼 미친 듯이 물장구 치고 있는 거죠. 필 나이트는 이 순간 최소 존속 제품 MVP도 아닌 최소 존속 거짓말 미너멈 바이어벌 라이로 비즈니스의 첫 단추를 꿰은 겁니다. 중요한 건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실행력입니다. 뻥카도 판돈을 걸어야 성립되는 법이니까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집으로 돌아온 필. 그는 이제 이 거짓말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샘플값을 치를 $300조차 없었거든요. 그는 결국 가장 어려운 투자자를 찾아갑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필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일본 신발 장사를 하겠다는 아들이 한심해 보였죠. 필, 내가 말하는 그 신발 장사라는 게 남의 나라 신발 떼다가 보따리 장수 하겠다는 거냐? 스탠퍼드까지 나와서. 아버지,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에요. 일본 카메라가 독일 카메라를 이겼듯이 일본 러닝화가 독일 아디다스를 이길 수 있다고요. 전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은 미쳐 있었습니다. 광기. 그것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날려먹으면 얌전히 회계사나 해라. 그렇게 1년 같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던 필 나이트. 동네 사람들이 저 백수 청년은 왜 맨날 우체통만 보고 있어? 라고 수군거릴 때쯤 드디어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거친 골판지 상자. 그 안에는 오니츠카 타이거의 러닝화 12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풍겨오는 냄새, 접착제와 가죽, 그리고 고무 냄새. 필 나이트는 훗날 자서전에서 그 냄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스러운 향기 같았다. 나는 신발을 하나하나 꺼내어 경건하게 쓰다듬었다. 이제 물건은 왔습니다. 회사는 이름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아버지 집 지하실이었습니다. 직원은 본인 한 명이었죠. 그는 이 12켤레의 신발을 차 트렁크에 싣고 육상 경기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선수들에게 신발을 보여주며 한 번만 신어봐요. 아디다스보다 훨씬 가볍다니까. 라며 구걸하다시피 영업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듣보잡 신발이 의외의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야, 그 파란 트럭에서 파는 일본 신발, 물건이더라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필 나이트는 자신의 대학 시절 육상 코치이자 평생의 파트너가 될 빌 바우어만을 찾아갑니다. 코치님, 제가 일본에서 물건을 하나 떼왔는데요. 괴짜 발명가이자 전설적인 코치 바우어만. 그가 이 신발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만남이 훗날 아내의 와플 기계를 망가뜨리며 혁명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됩니다. 거짓말쟁이 사장과 미치광이 코치의 만남. 블루 리본 스포츠는 이제 막 위태로운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건 대학교의 전설적인 육상 코치 빌 바우어만 빌 보어먼. 그는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0.1초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미치광이 과학자였습니다. 선수의 반바지를 찢어 무게를 줄이고 신발을 해부해 그 안에 사슴 가죽이나 생선 껍질을 넣어보는 기인이었죠. 필 나이트가 가져온 일본 신발 타이거를 본 바우어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필, 이거 물건이네. 가볍고 탄력이 좋아. 내가 좀 개조해봐도 될까? 그는 단순히 고객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그는 동업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악수를 합니다. 50대 50. 자본금은 각자 $500. 전설적인 파트너십은 이렇게 허름한 창고에서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회사는 겉보기엔 급성장했습니다. 첫 해 매출 $8,000, 이듬해 $16,000. 매년 매출이 2배씩 뛰었죠. 문제는 현금이었습니다. 신발을 팔아서 번 돈은 고스란히 다시 새 신발을 주문하는 데 들어가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0 아니면 마이너스. 필 나이트는 낮에는 회계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신발 상자를 날랐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필 나이트를 볼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 회사는 자기 자본 비율이 빵점이야. 제발 성장 좀 그만해. 이러다 부도 난다고. 하지만 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달리는 사람은 멈추면 넘어집니다. 우린 더 빨리 달려야 살아요. 그는 매달 은행의 대출 한도를 꽉 채워 신발을 샀고 은행은 툭하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빚더미 위에 앉은 CEO였지만 신발에 대한 집착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신발 또라이가 합류합니다. 바로 제프 존슨입니다. 그는 블루 리본 스포츠의 1호 정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손 편지를 쓰고 고객의 발 사이즈, 달리기, 습관, 좋아하는 색깔까지 카드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달리기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전도사 같았습니다. 사장님, 캘리포니아 지사를 낼게요. 월급은 나중에 주세요. 존슨은 자신의 집을 매장으로 개조하고 침대맡에 신발 상자를 쌓아놓고 잤습니다. 필 나이트조차 질리게 만드는 열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빌 바우어만 코치는 아내 바바라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와플. 바바라가 와플 기계에 반죽을 붓고 뚜껑을 덮자 치익 소리와 함께 올록볼록한 격자무늬 빵이 구워져 나왔습니다. 바우어만은 멍하니 그 와플을 쳐다보았습니다. 격자무늬, 올록볼록한 표면.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잠깐, 저 무늬를 신발 밑창에 붙이면 땅을 움켜쥐면서도 미끄러지지 않겠어. 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액체 고무우레탄 통을 가져와 달궈진 와플 기계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와플 기계는 고무가 눌어붙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내는 울상을 지었지만 바우어만의 손에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와플 솔의 프로토타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밑창은 훗날 나이키를 전 세계 1위로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본에서 불길한 소식이 날아옵니다. 그들의 공급처인 오니츠카 타이거가 몰래 미국 시장 조사를 다니며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첩보였죠. 필, 일본 놈들이 우릴 배신하려는 것 같아. 잘 나가던 매출, 혁신적인 와플솔. 하지만 공급처가 끊기면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필 나이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납작 엎드려 빌 것인가 아니면 칼을 빼들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스타트업의 영원한 딜레마,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흔히 매출이 2배씩 뛰면 부자 되겠네 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매출이 늘수록 재고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은 오히려 말라버립니다. 이걸 흑자 부도의 위기라고 하죠. 필 나이트는 이 위기를 광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바우어만의 와플솔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아침 식탁이라는 일상에서 혁신을 발견했으니까요. 혁신은 연구실이 아니라 부엌이나 차고 같은 의외의 장소에서 탄생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필 나이트의 뒤통수를 노리는 일본의 검은 그림자가 점점 다가옵니다. 과연 이 빚쟁이 청춘들은 자신들의 꿈을 지킬 수 있을까요? 1971년 블루 리본 스포츠의 사무실, 오니츠카 타이거의 해외 담당 이사 기타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필 나이트는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기타미의 표정은 시종일관 오만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고 장부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 기타미는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미스터 나이트, 당신네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겠소. 지분 51%를 넘기시오. 싫다면 당장 내일부터 신발 공급을 끊겠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키워줬으니 이제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필 나이트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 일본 신발을 미국 1등으로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들다니요.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먹겠다는 신보였습니다. 필은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한 승부사였습니다. 당장 화를 내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걸 알았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타미 상. 그날 밤 필 나이트는 결심합니다.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좋아. 그렇다면 나는 너희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는 겉으로는 계약을 논의하는 척 시간을 끌면서 뒤로는 미친 듯이 새로운 공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의 한 공장과 극비리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일본의 타이거가 아닌 우리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브랜드 이름도 로고도 없었으니까요.
필은 근처 포틀랜드 주립대의 그래픽 디자인학과 복도에서 한 여학생을 붙잡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롤린 데이비드슨. 학생, 시간 좀 있어? 내가 로고가 하나 급하게 필요한데. 시간당 $2 줄게. 요구사항은 단순하면서도 까다로웠습니다. 아디다스의 3줄 무늬와는 달라야 해. 그리고 뭔가 운동감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바람 소리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느낌 말이야. 캐롤린은 17시간 동안 끙끙대며 수십 개의 시안을 그렸습니다. 번개 모양, 동그라미, 별. 하지만 필은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죠.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민 그림 하나. 체크 표시 같기도 하고 날개 같기도 한 곡선. 필 나이트는 그림을 한참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데. 뭐 보다 보면 정들겠지. 이걸로 합시다. 그는 그녀에게 수고비로 수표 한 장을 써줬습니다. 금액은 단돈 $35. 오늘날 가치로 따져도 고작 20만 원 정도. 이것이 현재 브랜드 가치 40조 원이 넘는 스우시 로고의 탄생 비용이었습니다. 이제 로고는 해결됐습니다. 남은 건 이름이었습니다. 필 나이트는 디멘션 6라는 이름을 밀고 있었습니다. 어때? 6차원. 멋지잖아. 직원들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그건 무슨 싸구려 SF 영화 제목 같아요. 신발 박스를 인쇄소로 넘기기 직전 마감 시간이 1분 1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1호 직원 제프 존슨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꿈을 꿨어요.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리스 승리의 여신이 나타났다고요. 승리의 여신? 이름이 뭔데? 니케 나이키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나이키. 필 나이트는 고민했습니다. 디멘션 6냐 나이키냐? 공장으로 텔렉스를 보내야 하는 마감 1분 전. 그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전보를 칩니다. BRAND NAME NIKE. 그렇게 일본의 배신이 낳은 사생아. $35짜리 로고와 꿈에서 본 이름을 가진 급조된 브랜드. 나이키는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낯선 신발을 신고 거대 공룡 오니츠카 타이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피보팅의 순간입니다. 필 나이트는 단순한 유통업자 디스트리뷰터였습니다. 유통업자는 아무리 잘나봐야 제조사 벤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죠. 기타미의 배신은 위기였지만 역설적으로 필 나이트를 유통업자에서 브랜드 오너로 강제 진화시킨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남의 물건을 파는 대리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입니까? 내 것이 없다면 언제든 토사구팽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드디어 멕시코 공장에서 첫 번째 나이키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박스를 연 필 나이트. 과연 그 신발은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나이키 신발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축구화인데 비가 오면 밑창이 녹아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남의 신발이 아니라 내 신발이었으니까요. 진정한 전설의 시작은 이 처참한 실패에서부터였습니다. 1980년 12월 2일 월요일 아침. 이날은 나이키가 주식시장에 상장 IPO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8년 거짓말쟁이 백수, 와플 기계를 부수던 코치, 침실에 신발을 쌓아놓고 자던 직원, 오합지졸들이 뭉쳐 진흙탕을 구르며 버텨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었죠. 공모가 $22.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나이키의 주식은 미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었을 때 필 나이트의 지분 가치는 무려 1억 7,800만 달러 약 2천억 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 벼락부자라는 말로도 부족한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필 나이트에게 물었습니다. 필,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뭘 할 건가요? 요트를 살 건가요? 아니면 섬을 살 건가요? 샴페인이 터지고 모두가 환호하던 그날 밤, 필 나이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차가운 오리건의 밤 공기를 가르며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였다. $100를 빌리러 아버지 앞에서 쩔쩔매던 나, 일본 회사 임원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던 나, 그리고 신발을 사랑하는 나. 돈은 나를 바꾸지 못했다. 그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게임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거대 기업 아디다스를 이기겠다는 목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내 신발을 신기겠다는 집착. 그것이 그를 달리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나이키는 그 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어 조던을 만들어 마이클 조던과 함께 하늘을 날았고 저스트 두 잇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뒤편엔 언제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아동 노동 착취 논란으로 불매 운동을 겪기도 했고 주가가 반토막 나는 위기도 겪었죠. 그때마다 필 나이트는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신발 장수다. 신발 장수는 신발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는 경영학 교과서보다는 육상 트랙의 땀 냄새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필 나이트.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평생 모은 수조 원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 슈독슈 도그의 마지막 장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무모한 꿈을 꾸고 있을 청춘들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고. 나는 말한다. 세상의 모든 미친놈들아, 멈추지 마라. 운이 좋으면 당신의 삶도 꽤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나 같은 놈도 해냈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뭔가? 24살, 가진 거라곤 뻔뻔한 거짓말과 열정밖에 없었던 청년. 그가 만든 35달러짜리 로고는 이제 단순한 상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의 상징이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가능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 서 있나요? 아니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이키의 창업주 필 나이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한 문장. Just do it. 그냥 해봐.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용병 머서네릿과 선교사 미셔네리의 차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도어는 말했습니다. 용병은 돈을 위해 일하고 선교사는 사명을 위해 일한다. 필 나이트와 그의 동료들은 전형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달리기라는 문화를 전파하는 데 미쳐 있었죠. 돈은 그 열정의 부산물로 따라온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쫓는 용병입니까? 아니면 가치를 쫓는 선교사입니까? 결국 역사에 남는 건 선교사들이 만든 제국뿐입니다.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만든 저스트 두잇 정신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형자산, 즉 브랜드 에쿼티 브랜드 에쿼티의 정점인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필 나이트와 나이키의 대서사시를 마칩니다. 오늘 신발끈을 꽉 묶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머니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48의 빈털터리가 된 남자 안도 모모후크 이야기입니다. 사업은 쫄딱 망하고 감옥까지 다녀온 이 아저씨. 가진 거라곤 낡은 냄비 하나와 밀가루뿐이었죠. 밖에는 전후식량난으로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고 라면 한 그릇을 먹겠다고 추운 겨울밤에 줄을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배가 불러야 평화도 온다. 그는 집 뒷마당 오두막에 틀어박혀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하루 4시간 쪽잠을 자면서 1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실패했죠. 아내조차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 반찬으로 튀김을 만드는 걸 멍하니 보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뜨거운 기름에 반죽을 넣는 순간 수분이 쫙 빠지며 튀김옷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걸 본 거죠. 이거다. 면을 기름에 튀겨서 수분을 날려버리고 나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원리. 바로 전설의 치킨 라멘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처음엔 우동보다 6배나 비싸서 누가 이런 걸 사 먹냐는 비웃음을 샀지만 곧 없어서 못 파는 마법의 라면이 됐죠. 컵라면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작 물 끓는 3분을 못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는 48년을 기다려 증명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라고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블루오션 전략의 정석입니다. 남들이 레드오션인 식당에서 박터지게 경쟁할 때 그는 식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독점했으니까요. 1985년 어느 날 30살의 스티브 잡스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자신이 만든 그 회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냥 짐을 싼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가 설탕물이나 팔던 사람이라고 비꾸면서 삼구 초려 끝에 데려온
펩시 출신 존 스컬리한테요. 믿었던 형님한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거죠. 이사회도 전부 스컬리 편이었습니다. 잡스는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며 내 인생의 초점이 사라졌다. 참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회사에서 입국컷을 당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잡스가 누구입니까? 성격은 좀 이상해도 천재는 천재잖아요. 쫓겨나자마자 보란듯이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리고 조지 루카스한테서 픽사도 인수합니다. 와신 상담의 시간이었죠. 그동안 애플은 어땠냐고요? 잡스 없는 애플은 파스 없는 찐빵, 아니 그냥 상한 찐빵이었습니다. 내놓는 제품마다 폭망하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됐고요. 결국 다급해진 애플 경영진은 자존심 다 버리고 잡스에게 SOS를 칩니다. 제발 돌아와서 우리 좀 살려줘. 1997년, 12년 만에 왕이 귀환합니다. 임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잡스는 오자마자 쓸데없는 프로젝트 수십 개를 다 날려버립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죠. 저 인간 성격 더 나빠져서 돌아왔네. 하지만 그 칼바람 속에서 탄생한 게 바로 속이 다 비치는 파격적인 디자인의 아이맥이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죠. 애플은 기적처럼 되살아났고 이후 아이팟, 아이폰을 연달아 터뜨리며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자기를 내쫓았던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가장 확실하고 우아한 복수를 한 셈이죠. 만약 그때 잡스가 얌전히 쫓겨나서 좌절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폰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괴적 혁신가의 전형입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그 광기 어린 집착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양이 아카시아 꽃내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기억되겠지만 이 소년에게 고향의 냄새는 코를 찌르는 시큼한 짬밥 냄새와 지독한 돼지 똥 냄새였습니다. 1957년 일본 규슈의 사가현.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철길 옆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무허가 판자촌의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소년의 할머니는 매일 리어카를 끌고 동네 식당을 돌며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수거해왔습니다. 그 썩은 냄새 진동하는 음식 쓰레기는 집 마당에서 키우는 돼지들의 밥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소년을 피했습니다. 야 조센징 너한테서 돼지 똥 냄새 나 저리 꺼져.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를 찢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손정희. 그는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하면 무시당한다.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 나는 절대로 죽어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 고등학생이 된 손정희는 어느 날 료마가 간다라는 책을 읽고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사카모토 료마처럼 뜻을 세우자. 조센징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좁혀 터진 일본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는 다니던 일본 명문 고등학교 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퇴서를 던졌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미쳤냐고 말렸습니다. 정희야, 너 여기서 졸업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왜 사서 고생을 하러 가냐? 손정희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의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를 전 세계에 새길 겁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바지가랑이를 잡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는 왼손에 교과서를 들고 오른손으로 포크를 찍어 밥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씹는 시간조차 아까워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욕할 때도 책을 받고 운전할 때는 강의 녹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 3시간.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미친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하나씩 돈이 될 발명 아이디어를 짠다. 그렇게 아이디어 노트가 수백 페이지 쌓여갈 무렵 드디어 대박 아이템이 터졌습니다. 음성 기능이 있는 전자번역기. 내가 말한 일본어가 기계를 통하면 즉시 영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당시로서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새파란 대학생 손정희는 설계도 달랑 한 장 들고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당대 최고의 전자회사 샤프. 보통 같으면 경비원에게 쫓겨났겠지만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샤프의 기술 총괄 사사키 전무는 이 당돌한 청년의 기백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물건이다. 우리가 사겠네. 계약금 1억엔. 당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몇만 엔 하던 시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판자촌에서 돼지똥을 치우던 소년이 종이 한 장으로 떼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봤냐, 조센징이라고 냄새난다고 무시하던 놈들 다 봐라. 이게 나의 첫 번째 승리다. 미국에서 얻은 자신감 그리고 주머니 두둑한 1억엔의 군자금. 손정희는 그것을 무기 삼아 드디어 일본이라는 전쟁터로 금이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아주 짧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일본 소프트웨어 유통을 내가 다 먹어치우겠다. 패기 넘치게 귀국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레드카펫이 아니라 시안부 선고라는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1981년 일본 후쿠오카의 한 허름한 2층 건물. 에어컨도 없어 찜통 같은 더위 속에 땀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훗날 세계 경제를 주무르게 될 소프트뱅크의 초라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사장 손정혜,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2명. 첫 출근날 아침, 손정희는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괴짝 하나를 가져와 사무실 한복판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자, 잘 들어라. 우리 회사는 5년 뒤에 매출 100억을 넘길 것이다. 10년 뒤에는 500억을 할 것이고 나중에는 두부를 셀 때나 쓰는 단위인 조 단위로 돈을 세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1등이 된다.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사장을 보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야, 이 사람 미쳤다. 도망가자. 2명의 직원은 다음날 바로 사표를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 나간 허풍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허풍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정희는 당시 난립하던 PC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 물건 만들기 바쁘잖아. 파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만 물건 줘. 그는 일본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조신전기와 독점 계약을 따내며 일본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을 단숨에 장악해버립니다. 창업 1년 만에 매출 35억엔. 도망갔던 직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돈이 빗자루로 쓸어담듯 들어왔습니다. 언론은 그를 천재 청년 사업가라며 대서특필했고 그는 일본 IT 업계의 기리나로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에게 성공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주자마자 곧바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1983년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어느 날 손정희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과로겠지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손 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입니다. 지금 내 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길어야 5년입니다. 주변 정리하시고 입원하세요. 나이 26. 이제 막 성공의 맛을 봤는데, 이제 막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5년 뒤에 죽는다니. 그는 병실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는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는데 왜 나만 여기 갇혀서 죽어야 하는가? 그가 가진 수백억 원의 돈도 회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년 6개월간의 병원 생활.
회장직에서 물러나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회사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믿었던 임원들은 떠나고 경쟁자들은 소프트뱅크는 이제 끝났다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간 수치 검사 결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피 말리는 나날들. 그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 딸이 결혼하는 모습은 보고 죽어야 할 것 아닌가. 그는 병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서, 철학서, 과학서 등 무려 4,000권의 책을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류마가 간다를 펼쳤습니다. 류마는 칼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일본의 미래를 걱정했다. 나는 고작 병 따위에 져서 내 꿈을 접을 것인가. 그때 기적 같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간염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반반인 위험한 치료였지만 손정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내 간을 다 드러내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그는 독한 약물 치료를 버텨내며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붓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세상아.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1986년 그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손정희의 눈빛은 예전에 그 야망 넘치던 청년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무언가를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거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정보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거대 통신 공룡 엔티티와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다. 내가 이걸 10분의 1로 만들어주겠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웃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놈이 뭐가 무섭겠나. 바위가 깨질 때까지 치면 된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손정희는 더 이상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주하는 불도저였습니다. 2001년 일본. 당시 일본은 IT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ADSL로 싱싱 달릴 때 일본은 여전히 전화선을 꽂아 쓰는 거북이 같은 ISDN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공룡 엔티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일본만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는 망한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통신 사업을 하겠다. NTT가 안 하면 내가 선을 깔아서라도 일본 국민들에게 싼 인터넷을 공급하겠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속도는 10배 빠르게, 가격은 10분의 1로. 당시 한 달에 10만 원이 넘던 인터넷 요금을 만 원대로 낮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손정희가 드디어 미쳤구나. 수학을 못하나 땅 파서 장사하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NTT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면 NTT가 깔아놓은 구리 전화선을 빌려 써야 했는데 NTT는 기술적인 핑계를 대며 접속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다. 곤란하다. 기다려라. 그렇게 시간만 죽이며 손정희를 말려 죽이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손정희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정희는 비서에게 아무 말 없이 지시했습니다. 기름통이랑 라이터 준비해라. 비서가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관청에 간다. 오늘 단판을 짓지 못하면 내 몸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 그는 정말로 기름통을 들고 일본 총무성 관청으로 쳐들어가 담당 국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 사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테러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손정희는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테러? 내가 테러리스트로 보이나?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일본의 미래를 죽이는 테러야. NTT라는 독점 기업 하나 배 불려주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당장 NTT한테 우리 회선 연결해주라고 명령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내 몸에 기름 붓고 분신하겠다. 어차피 병으로 한번 죽다 살아난 목숨이다.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잿더미가 되면 세상이 당신들의 그 더러운 유착관계를 알게 되겠지. 대한민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광기 어린 협박에 엘리트 관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저놈은 진짜다. 진짜로 불지를 놈이다. 결국 총무성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NTT에 즉시 명령을 내려 소프트뱅크에게 회선을 개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손정희의 목숨을 건 도박이 철옹성 같던 일본의 관료주의와 독점 구조를 박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바로 야후 비비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서비스는 시작했지만 가입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싼 가격을 의심했습니다. 10,000원? 싸구려가 오죽하겠어. 사기 아니야? 손정희는 여기서 또 한 번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길거리에서 모뎀을 공짜로 뿌려라. 네. 사장님, 그 비싼 기계를 공짜로요? 그래. 사람들이 일단 써봐야 알 것 아닌가. 써보고 좋으면 돈 내라 그래. 그는 빨간색 파라솔을 든 판촉부대 수천 명을 고용해 일본 전역의 기차역과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모뎀이든 쇼핑백을 나눠줬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휴지 나눠주듯 최첨단 통신기기를 뿌린 겁니다. 당시 일본 뉴스에서는 기이한 풍경이라며 연일 보도했고 경쟁사들은 쟤네 곧 망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 마케팅에 들어간 돈만 수천억 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손정혜 물러나라. 회사를 말아먹을 작정이냐? 주주총회장. 손정희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눈앞에 푼돈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밑밥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천억 적자가 나지만 고객 100만 명만 모이면 우리는 평생 1조 원을 버는 회사가 됩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욕하러 왔던 주주들이 오히려 기립박수를 치고 돌아갔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남았습니다. 결과는 손정희의 압승이었습니다. 공짜 모뎀을 받아간 사람들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빛의 속도에 중독되었습니다. 한번 빠른 인터넷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느린 전화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순식간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NTT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대세는 넘어간 뒤였습니다. 손정희가 깐 고속도로 위에서 일본의 IT 산업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인프라를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시선은 이미 일본을 넘어 대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레이더에 중국의 한 영어 강사가 포착되었습니다. 키 150cm, 깡마른 체구의 외계인처럼 생긴 남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남자에게 손정희는 인생 최대의 배팅을 준비합니다. 2000년 도쿄의 한 호텔. 손정혜 회장 앞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20명의 벤처 사업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손정희의 투자를 받기 위해 침을 튀기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다들 숫자 노름만 하고 있군. 진짜는 없나? 그때 맨 마지막 순서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툭 튀어나온 광대뼈, 마치 외계인 같은 기묘한 인상을 가진 남자.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양복을 입지도 않았고
두꺼운 서류 뭉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손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을 바꿀 겁니다. 중국의 모든 가게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게 될 겁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남자의 영어 발음은 촌스러웠고 사업 모델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물적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귤 괴짝 위에 올라가 세계 재패를 외치던 자신의 냄새였습니다. 미친놈이다. 진짜 미친놈이 나타났다. 설명이 시작된 지 딱 6분. 손정희가 남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알리러 온 겁니다. 손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200억 원 받으십시오. 남자가 거절했지만 손정희는 억지로 돈을 쥐어주다시피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회장님 매출도 영원인 회사에 6분만 만나보고 200억을 태웁니까? 미치셨습니까? 손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서류를 보지만 나는 저 사람의 눈빛을 봤다. 저놈은 한다. 그 남자가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었습니다. 이 6분간의 만남은 14년 뒤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전설이 됩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200억 원은 무려 3,000배가 넘는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 수익만 약 60조 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미친 투자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동물적인 감각이 정점을 찍은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와의 일화입니다. 2005년, 아직 세상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 손정희는 불쑥 미국 애플 본사로 찾아가 스티브 잡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뜸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팟에다가 휴대폰 기능을 합친 기계. 당신 이거 만들고 있지. 잡스는 흠칫 놀라며 웃었습니다. 마사일에서 내가 너를 좋아해.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너만 냄새를 맡고 왔구나. 그래, 만들고 있다. 손정희는 그 자리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기계 일본에서는 나한테 줘. 내가 독점으로 팔게 해줘. 잡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사나는 너한테 주고 싶지만 너는 통신회사가 없잖아. 통신 면허도 없는 놈한테 어떻게 휴대폰 독점권을 주나. 손정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만 약속해줘. 통신회사는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까. 그것은 미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폰을 팔기 위해 손정희는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통신회사 쇼핑에 나섰습니다. 마침 장사가 안 돼서 일본 시장 철수를 고민하던 보다폰 일본 법인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폰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통신 품질은 최악이었고 고객들은 매일 욕을 하며 떠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무려 20조 원. 임원들과 주주들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20조 원이면 우리 회사 전체보다 비쌉니다. 저런 망해가는 회사를 사서 뭐합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귀에는 그들의 반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잡스가 건네줄 아이폰이라는 미래만 보였습니다. 시끄럽다. 무조건 산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산다. 그는 회사 운명을 걸고 20조 원 베팅을 감행해 보다폰을 인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정희가 드디어 노망이 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 2008년, 스티브 잡스는 약속대로 아이폰 3G의 일본 독점 판매권을 소프트뱅크에게만 넘겨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열도는 아이폰 열풍에 휩싸였고 만년 꼴찌였던 소프트뱅크는 일본 1등 통신사를 위협하는 거대 공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현재를 계산할 때 손정희는 홀로 10년 뒤의 미래에서 와서 정답을 베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60이 넘은 손정희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100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를 만들어 전 세계의 AI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AI 거품 아니냐?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손정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30년 뒤 모든 산업이 AI로 재정이 되는 세상이. 나는 그 미래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돼지 냄새 나던 판자촌 소년. 돌팔 매질을 당하며 피를 흘리던 조센진 꼬마. 그는 이제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나이가 되어 도쿄의 펜트하우스에서 저 멀리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쥔 것은 돈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는 망원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늘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손정이라는 남자가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